안녕하세요. 오늘 공인회계사 선발 및 실무 수습 개선 방안 연구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한국공인회계사의 기획본부장 이재용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한국회계학회, 회계정책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시작된 공인회계사 선발 수습 개선 TF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회계학회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회계업계, 학계,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이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만큼 패널 토론 이후 의견 청취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시면 해당 의견도 연구를 마무리 짓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한국회계학회 이화여자대학교 권세영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및 선발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40분간 발표하실 예정이며 이어서 약 5분 휴식 후에 패널 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바로 주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권세원입니다. 지금 사실 화면에 제가 나온지 안 나온지 몰라서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실 이 비슷한 거를 제가 매년째 하고 있어서 언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약간 가물가물 항상 하긴 합니다. 비슷한 톤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바뀌진 않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하냐고 저에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정책 결정권자는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고 연구를 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공유드리고 말씀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아까 이재영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댓글창에 이런 데 알려주시면 또 저희 연구 결과물에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목차는 생략을 하고요. 배경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벌써 2년 정도 됐죠. 수습처들이 이제 미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양성 체계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라는 우려가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뭐 양성 체계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신입 공인회계사가 수습 공인회계사가 뭐 회계법인이나 혹은 수습처에 취업을 해서 2년간 잘 수습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등록 회계사로서 경제적 일꾼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좀 약간 흔히 말해서 인력 양성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랑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회계법인의 취업도 취업이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일반 기업에도 취업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뭐 예를 들면 여러 금융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데 말씀드리는 거죠. 당연스럽게도 회계법인 그다음에 일반 기업 간의 실무수습 인프라라든가 노하우에서 다양한 편차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저기 지금 시간이 아직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또 사실 말씀을 드릴 게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은 당연스럽게도 빅4 회계법인과 흔히 말해서 일반적인 등록 회계법인 사이에도 다양한 격차가 있는 걸 저희 모두가 알고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년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수습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아마 지금 보시고 계신 분이 느끼시진 못할 수도 있지만은 관련된 개선을 꾸준히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약간 극단적인 워딩이 쓰여져 있지만은 이제 수습공인회계사 미지정까지 가게 되면 말씀드린 격차뿐만 아니라 교육 품질 격차뿐만 아니라 아예 미지정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이런 공인회계사 양성 체계가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당연스럽게도 이제 현재 실무수습제도의 여러 상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고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된 여러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식의 개선점이 있을 수 있을까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제일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안전성과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즉 실효성이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양성 체계 전반에 걸쳐서 흔히 말해서 정책적인 예측 가능성이 좀 저희가 담보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미지정이 갑자기 커지고 사실은
한 5, 6년 전에는 반대로 회계사가 너무 모자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이제 인원을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예측 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수습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이후에 이제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수습처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더군다나 사실 더 큰 문제가 25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흔히 말해서 빅4 회계법인 취업한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비율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한 50% 이상 그런 사람들이 24년도 시험 합격자들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24년도에 로컬 회계법인에 취업을 해서 이제 25년도에 빅4 회계법인에 이직을 하고 혹은 로컬 중에서 상위로 이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미노처럼 이직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관측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큰 문제가 이제 25년도에 아무런 회계법인 경력이 없는 생짜 합격자들이 취업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 흔히 말해서 인턴이라던가 이제 비정규직 이제 회계법인이 비정규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턴 혹은 비정규직 계약직 형태의 취업도 굉장히 흔해졌고 2년 사이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거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상위권 회계법인으로 이동이 가속화된다고까지만 써놨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결국은 어떤 회계법인에 취업을 해도 거기가 이제 계속 다닐 때가 아니라 뭐 항상 이제 6개월 혹은 1년 정도의 발판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스럽게도 그 취업한 회계법인에서는 지금 수습 회계사들을 받아도 양성을 이제 제대로 할 거에 대한 유인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가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그 공급자들인 수습 회계사들은 회계법인에서 당연히 이제 경력을 쌓기를 원하고 가능하면은 빅4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기를 원하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할 수도 있고 또 옹호를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황이 이렇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 뭐 금융기관, 금공 뭐 등등에서 경력을 쌓는 것보다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는 것, 혹은 빅4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거의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직할 때,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천년만년 다니진 않고 한 몇 년 경력을 쌓고 어딘가 이직을 할 때 아무래도 회계법인에서 다녔다라고 하면은 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이런 식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 회계법인 입장에서 어떠냐? 경기 변동이 최근에 있었고 예를 들면 회계법인의 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매출의 역성장이 26년도 그러니까 25년도도 피지컬이 25년도 보고서들 살펴보면 이제 있을 것 같다고 모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감사 같은 게 도입이 돼서 뭐 인력이 뭐 20%에서 30% 정도는 신입 회계사들이 덜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AI 감사의 영향이 이제 중요하나 사실 그거보단 경기 변동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많이 채용할 때는 경기가 좋고 회계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합격자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빅4의 회계법인이 데려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오히려 정규직 기준으로 치면은 이제 절반도 못 데려가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사실은 이 경기 변동 이펙트가 더 큰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최근 2, 3년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회계법인의 특히 정규직 채용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문제가 약간 좀 큰 얘기긴 한데요. 직업으로서 공인회계사의 매력이 굉장히 감소될 것이다. 이게 도대체 흔히 말해서 직렬의 이기주의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공인회계사 직렬이 좀 특이한 게 예를 들면 의사나 변호사들은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돈을 냅니다. 근데 공인회계사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공받는 사람은 예를 들면 저같이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제공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계 감사나 이런 거에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내는 사람은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가 있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수하지 않은 인력이 회계사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그걸 빌미로 예를 들면은 기업들이 회계감사 보수 같은 걸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 거라는 이유를 과장해서요. 그렇게 되면은 서비스를 누린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500원이라도 더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채
서비스의 질의 하락을 겪을 수 있는 이런 복잡한 좀 시장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렇게 우수 인력이 이제 진입이 안 될 거란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전망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습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제 제대로 받지 못한이라는 워딩이 좀 너무 슬픈데 흔히 말해서 이제 제대로 받지 못한다기보다 아주 잘 받기는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회계사들이 처할 경우에 수습 회계사들이 업계를 진출을 그런 분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나중에 이제 회계 시장의 여러 가지 신인도가 전반적인 하락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 감사는 원맨이 이제 혹은 원걸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기보다 평균적인 능력이 너무 중요한 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에서 보듯이 스타 변호사가 변론을 하거나 서류를 잘 써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승리를 할 수도 있고 승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회계법인은 그런 게 아니라 뭐 수십 명의 회계사들이 들어가서 평균적인 정도의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을 할 경우에 분식회계가 발견되지 않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항상 중요한데 이렇게 양성 체계 자체에 타격을 있으면은 평균적인 능력이 당연히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타 회계사들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근데 그분들이 모든 기업을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일 많이 벤치마크한 거는 일본 사례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는 시험 제도가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기 어렵고 일본이 시험 제도가 한국과 제일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 참고를 하고 반대로 일본도 이제 저희를 참고합니다. 저희가 일본만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일본도 저희를 봅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가 이제 겪었던 비슷한 일을 20년쯤 전에 겪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여기 글자로 많이 써놓긴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일본도 이제 공인회계사법을 개정을 하면서 사회에 이제 회계사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많이 확장을 해야지. 그래서 회계사들을 급격하게 많이 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2006년도에 2005년도 대비 거의 2배 한 반 정도 되는 인원을 선발한 걸 보실 수 있고 그 추세가 한 3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뭐 그럴 때 이제 조정했던 게 보통 합격할 때 뭐 채점 기준 같은 것들 뭐 이런 걸 좀 바꿨고 여기는 이제 표준 점수로 해서 합격을 정하는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블랙박스라서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찾아서 정리를 한 건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좀 재량권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시험 감독하는 쪽에서 이제 그랬더니 문제가 한국과 똑같이 합격자 수가 늘어나니까 갈 곳이 없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도 미취업 상태. 일본에서는 이거를 대기 합격자라고 했는데 이제 대기 상태라는 거죠.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이 감사법인에 일본에서 회계법인을 감사법인이라고 부르는데 감사법인에 너무 가고 싶은데 감사법인은 당연히 시장이 확대된 게 아니라서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리고 감사법인 외에 일반 기업을 이 합격한 친구들이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이슈가 있었지만 반대로 그 감사법인 외의 기업들이 회계사들을 갑자기 이제 채용을 할 거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대기 합격자 문제 지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이라는데 2009년도에 굉장히 대기 합격자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중장기적 이제 인력 전망을 말씀드릴 때랑 같은 맥락인데 가장 문제가 대기 합격자가 발생한 것도 발생한 건데 그냥 회계사 시험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예를 들면 원서 제출자가 2010년도에 한 2만 5천 명, 6천 명쯤 됐던 게 지금 201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10,0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전성기에 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평균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똘똘한 친구들이 40% 정도 줄은 거고 사실은 합격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배경을 봤을 때 예전이었으면 떨어뜨렸을 인력까지도 합격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우리 일반적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면 뭐 혹자들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력 평균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그러면 겨우 붙은 건데 이게 좀 섭섭하다 이러실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워딩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계속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예를 들면 2015년에 1,000명인데 10.3%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붙은 거죠. 반면에 2010년도는 8% 합격, 이거 2만 5천 명이나 되는 상황인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흔히 말해서 유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 거는 사실은 뒤에도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합격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대기 합격자들이 해소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회계사 시험 우리가 붙어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수험생들의 확신이 있어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천천히 됐죠. 한 2024년도 가야 2만 명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23년도부터네요. 결국은 2010년대에 초반에 있었던 일들이 회복되는 게 10년이 넘게 걸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력 양성 체계에서 맞는 어프로치였는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고민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실무 경험이 있는 합격자들을 우대하겠다. 사실 미국이나 호주라던가 영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합격을 하고 회계법인에서 이제 계속 일하는 구조인데, 한국이나 일본은 반대로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법인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뭐 회계팀이라든가 이런 데 인력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친구들을 좀 우대하는 정책을 이제 펴려고 했는데 뭐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요. 두 번째는 실무 경험 취득까지 경로를 다양화한다는데 결국은 일반 기업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돕는 어프로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역시 잘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과정이 일본 금융청, 이제 우리나라 치면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한 1년 한 2, 3개월에 걸쳐서 공인회계사 제도 개선 간담회를 했는데 뭐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도화된 방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합격자 숫자를 줄여서입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응시 인원이 줄여서 합격자 숫자를 줄였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까 뭐 52% 정도 표준 점수로 합격을 하게 했다가 합격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한 51% 정도 1%를 다운시켰는데 그거를 다시 52%로 늘리고, 그거 외에도 채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블랙박스가 있는데 조금 더 점수에 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숫자를 좀 이제 배려라는 표현은 이제 점수를 깎는다는 말씀인 거죠.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한 거로 저희는 이제 사후적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최소 선발제도 말씀을 드릴 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6년 4월 22일자, 이거는 공인회계사회 자료인데 사실 이게 이제 날짜마다 당연히 달라진다. 집계 시점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최신 자료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24년 정도부터 보면요, 현재 수습처가 없다라고 답변을 주신 저희 수습회계사분들은 24년 합격자는 72분, 25년 합격자는 178분이 계셨고, 현재 수습처는 있지만 파트나 특별실무수습에 계시다는 분들도 24년은 23분이고 25년은 두 개를 합치면 이제 135분 정도 되는 거죠. 요 분들은 다시 이제 시장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재학생들이 많은데요. 지금 24년 합격자 중에 재학생이 61분이 있고 25년 합격자는 362분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도 순차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이전 합격자분들은 이미 시장에 들어가 계신 상태고, 이렇게 재학생이셨던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인회계사회에서 이런 미지정 이슈에 대응을 하려고 특별 실무 수습 과정을 개설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26분 정도 토탈 이제 등록을 하시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해당 과정의 인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 미지정 상태가 이제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이재영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12월부터 혹은 1월부터 헷갈리긴 한데 저도 5차례에 걸쳐서 이제 저희 실무수습 개선과 관련해서 TF를 했고요. 특히 이제 수습 안정화 방안이 가장 큰 주제이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논의를 했고 오늘 그 논의한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쟁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대상 수습 공인회계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N-2년, 즉 24년, 26년 기준이면 24년 합격자를 볼 것이냐, 혹은 25년까지도 포함을 시킬 거냐가 계속 고민이 있었습니다. 25년까지 포함해야 사실 다수에게 혜택이 있는데 25년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 지금 여기 워딩이 좀 약간 폭력적이죠.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준 것이 맞느냐라는 주장을 진짜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TF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들도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써놓지 않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당연히 N-1에 대해서 고민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균형점을 계속 이제 TF 회의 내내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 그 밑에 이제 녹색 글씨로 합격자 발표 2달이 지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생각한 기산점입니다.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정책 과정에선 당연히 조금 더 고민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의로 현 수습처를 퇴사하는 경우에 대한 방지책, 이 얘기가 뭐냐면은 수습처가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느나 급하게 구해서 들어가 계신 분이 혹시라도 저희가 어떤 제도를 마련했을 때 이 제도를 흔히 말해서 오버라이드를 혹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됐다라는 생각이 여기 지금 맨 마지막 줄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구하지 못한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까지, 악용이란 표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 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제 수습처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할 때 어떤 데들을 수습 회계사들을 이제 미지정된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서 일하게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유도를 할 것이냐. 첫 번째는 당연히 생각할 게 빅4 회계법인이죠. 두 번째는 회계법인, 이제 등록 회계법인입니다. 회계법인 전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등록 회계법인이라는 제도를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 등 좀 더 넓은 일반 기업들까지 포함되는 범위가 되는 거죠. 1번, 2번, 3번에 대해 당연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스럽게도 수습 회계사들을 교육시킬 여건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그럴 경우에는 뭐 빅4 회계법인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더 많았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빅4 회계법인이 예를 들면은 크니까 큰 만큼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크니까 모든 책임을 지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게 회계 제도적으로 건전한 것이냐. 그럼 뭐 예를 들면은 회계법인 실명을 거론하기가 어렵지만은 저희가 흔히 말해서 5등에서 10등짜리 회계법인들도 상당히 큰 회계법인들인데 그 회계법인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그럼 등록 회계법인 정도까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수습 가능 기관, 저희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서도 회계사들 채용이 최근에 많이 늘었죠. 그러면 그들까지도 우리가 좀 도와주십사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할 때 흔히 말해 강제성이 있느냐,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교육시킬 여건도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수습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귀결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수습 대상 기관이 어떻게 보면 약간 희생을 하는 건 맞는데 그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을까? 보면 사실 되게 회계법인에게 도움이 되는 스러운 그런 정도의 논의밖에 저희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써놓은 것도 이제 있긴 한데 이건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도 되게 1번, 2번 정도 안에서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가 저희가 좀 많이 좁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죠.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로또 뽑듯이 막 랜덤하게 배정할 수도 있는데 랜덤하게 배정할 경우에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겠죠. 공정성 이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하다가 수습 대상 기관에 예를 들면 티오 같은 거를 주고 뭐 첫 번째는 이제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선발을 하면 어떻겠느냐. 한 번 더 선발을 하면 어떻겠느냐. 회계법인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면요. 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누군가일지는 아직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강제 배정을 예를 들어 할 수도 있겠죠. 그 강제 배정을 뭐 어떤 기준에 따라 할 수도 있고요. 뭐 2차 시험 합격 점수일 수도 있고 랜덤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요 1번과 2번에 대해서 굉장히 감론을박이 많았습니다. TF 내에서.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2번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요즘 트렌드가 있을 것 같고요. 수험생들 세대면은. 근데 1번을 할 경우에는 그럼 선발 체계를 2개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회계법인들이 이거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맞을지를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때는 저희의 고민이 이제 반영된 무엇인가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습 보장 기관 및 교육 기관인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일단 기본 관점은 정규직 채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는 거의 어떻게 보면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TF 내에서. 왜냐하면은 정규직까지 채용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기본의 선발 절차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거고
이러면은 계속적인 배정 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흔히 말해서 저희 인력 생태계가 다른 면에서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러려면 이제 계약직 채용이 맞는 것 같아서 계약직 형태로 1년 혹은 2년 정도의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용은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슈가 회계법인에서 실무를 뛰려면 결국 데이터를 봐야 되고 기업들의 그러려면은 보안 이슈가 있는데 당연히 회계법인에 어떤 형태로든 고용된 사람이야지 보안 이슈가 없다. 그러면 회계법인이 고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정도까지도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1년이야 2년이었는데요. 이제 2년 하면 외감 등록이 끝나고 1년을 하면 공인회계사 등록이 되죠. 일단 공인회계사가 자격증 1년이 끝나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식의 의견은 외감 등록까지 하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1년 정도 등록을 하면은 흔히 말해서 이직할 때 충분히 이제 회계사 등록증을 가지고 이직을 시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도 지금 1년차 등록 회계사 자격증으로 이화여대 입사할 때 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는 게 흔히 말해서 이제 비용 부담 측면에서 회계법인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범위 내지 않을까 정도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민할 게 이론 교육과 현장 실무 기간인데 이제 뭐 회계법인 자체 교육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이제는 이론 교육을 한공에서 조금 더 이제 이니시에이티브를 쥐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보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길게 뭐 3달일 수도 있고 6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 실무 수습 기간도 당연히 이제 시즌 위주로 이제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변협 같은 경우에 변호사 같은 경우 실무 수습할 때 보면은 몇 달에 걸쳐서 변협에서 몇백 명을 지금 실무 수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벤치마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이제 여기 1번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사실 말씀드렸던 게 여기 2번째 꼭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방안이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적이면은 그것도 사실 문제라서 뒤에 말씀드린 이제 최소 선발 제도랑 같이 엮어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여기 쓰고 있는 게 요이 부분이 중요해서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은 조금씩 가볍게 할 예정입니다. 타 이제 전문 직영 수습 제도도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관세사, 간평사, 변리사 이들은 사실은 수습처를 구할 때 협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100명을 뽑거나 이러거든요. 규모가 너무 작아서 공인회계사랑 비교하기는 어렵고 유일하게 비교할 만한 데가 이제 변호사회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처럼 이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도 이제 그들 나름의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실무 수습 기관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뭐 실무 수습 기간은 잘 아시다시피 뭐 이 기간을 거쳐 이 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해야 저희가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나오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죠. 최근까지도 사실 빅4 회계법인에서 다수가 실무 수습을 받는 구조였었습니다. 뭐 최근 2년이 아니라 그래도 구조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빅4에서 많이 소화를 했고 저희는 현재까지 아마 36개 기관이 25년 4월 기준인데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이 뭐 중소형 회계법인이나 비회계법인으로 사실 뽑지도 않지만은 많이 가지도 않는다는 문제. 두 번째는 지도공인회계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제 빅4 회계법인 집중 현상은 아까 저희가 처음 단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뭐 여기 지금 이 부분 다 그렇고 비회계법인에서 그럼 수습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재무제표 작성 업무라는 게 한정을 좀 해놓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재무제표 작성하지 않는 부서에 근무를 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수습을 인정을 받지 못해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지도공인회사가 없다. 예를 들면 7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지도공인회사인데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회계사가 없거나 아예 회계사가 없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같은 법인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뭐 대체해서 다른 분을 구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분을 구할 수 있으면 그런 질의도 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나 이런 데서 혹은 천연 공인회계사 같은 데서도 도와주실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매칭 같은 것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는 뭐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간 지정 고시나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같은 경우에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개정을 해서 수습기간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요청이 온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라던가 뭐 SH공사라던가 뭐 흔히 말해서 정부 기관들, 뭐 연금, 뭐 학교들도 있죠. 이런 데서도 요청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확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확대를 할 때도 조금 수시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자격심의위원회나 징계위원회 같은 데서 수시로 안건을 심의해서 확대를 요건이 요청이 올 때마다 빨리 검토를 해서 그래서 지정 수요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저희 TF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TF에서 결론을 내리거나 혹은 깊이 있는 고민을 한 건 아닌데 이제 화두가 하나 나온 게 예를 들면 공익법무관 제도 같이 저희도 공익회계사 제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여기는 이제 군 복무까지 결합된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병역법을 개정해서 공익회계사를 근무할 때 군복무 대체하는 개념까지는 아니고 이제 수습처의 개념인 거죠. 정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에게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부처들이 계실 텐데 그럴 경우에 뭐 1년이나 2년 정도 뭐 어떤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 회가 됐던 어디가 됐던 일괄적으로 좀 모집을 해서 흔히 말해서 이제 파견을 하고 매칭을 하고 이런 제도가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지도공인회계사 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회계사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재무팀장분들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만 이럴 때 이제 한공회 같은 데서 별도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퍼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요건도 좀 완화를 하는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4년 차 정도면은 흔히 말해서 상장에서 인차 정도 경험이 있을 테니까 충분히 이제 지도공인사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소 선발 제도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11월에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서 이 명칭이 바뀌었죠. 차년도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이제 검토를 하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고요.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이 인원들이 이제 과거 한 20년 정도의 최소 선발 인원과 합격 인원이 정리가 된 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때부턴가 대충 이쯤부터죠. 사실은 원래는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이 약간 정말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이었습니다. 850명, 뭐 750명 합격자 숫자랑 달랐습니다. 꽤. 정말 이제 최소 선발로 운영이 됐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이들이 선발 인원처럼 확대가 돼 버렸습니다. 최소 선발 제도가 원래 있었던 취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이해하는 바로는 뭐 약간의 회계 감사 시장이라든가 이런 수요들을 대비를 해서 이 정도는 그래도 확보를 해야겠다는 어떤 인원이고 그 외에 합격 인원은 매해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거쳐서 혹은 회계 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거쳐서 조금 더 뽑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지금 바뀌게 됐죠. 예. 사실은 이 시점이 어느 때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뭐 회계 인력이 부족하다 시장에서 그럴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선발 여정이 엄청 뛰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최소 선발 제도를 합격 인원과 같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시장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한 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표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한 거의 7, 8년 이상을 850명을 유지하듯이 원래 이게 되게 스티키한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를 갑자기 200명씩 올렸다가 줄였다 하는 게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올렸다가 다시 또 한 최근 2년간 50명씩을 줄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 느낌으로는 한 200명씩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게 말씀드렸듯이 되게 스티키한 숫자였기 때문이고요.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를 파악을 한다라는 것도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자리에서 이제 회계사가 어느 정도면 적절할 것 같다 숫자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추정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AI 기술 발달을 어떻게 반영할까에 대한 것도 있고 경기 변동을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벌써 20년 전에 추정을 이제 예전에 어떤 팀에서 하셨었는데 그때는 뭐 한 1년에 1,300명쯤 뽑으면 되지 않겠냐 얘기도 있었고요. 19년도라든가 25년도엔 한 1,000명 정도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모자랐다가 또 남았다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던 경기 변동이 있었고요. 회계 제도 개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회계 업계의 경기 변동. 그리고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선발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수수처 미지정도 있고 뭐 회계 시장의 여러 가지 질 저하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요 부분은 사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약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얘기도 있고요. 경직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잉 공급도 있고요. 그래서 추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첫 번째는 기술 발달 업무 대체율 같은 것들을 좀 모델에 반영을 해보자. 저희가 나름 회귀 분석 같은 것들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저번 TF에서 말씀하셨을 때 뭐 KPMG라든가 예를 들면은 PwC 같은 경우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기술 대체율 같은 숫자를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델 추정 시 반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수습을 구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입사 기준으로 고민을 늘 하지만 사실은 시장 전체로 보면은 3년에서 한 5년 차 정도에 흔히 말해서 일꾼들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들 다녀보면 항상 우리 PA 서비스를 대응할 그런 회계사들 좀 있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회계법인과 가서 싸울 사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려면 또 이제 수습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수요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역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해서 여기 써져 있듯이 수습회계사가 숙련된 전문인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민을 할 게 저희는 사실은 이 얘기도 했습니다.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제도 자체를 폐지해버리자.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인 느낌이거든요. 별로 없거든요. 이런 제도가.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좀 책임이 너무 커진다. 자신 있는 숫자도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사실 적정 인원을 그럼 관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원적인 의무도 있고요. 지금은 관리하냐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없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선발 인원 제도를 예전처럼 돌아가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수요 정도를 반영해서 한 8, 900명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뽑는 건 예를 들면 1200명 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1500명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그럴 경우에 사실 문제가 당연히 이제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여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1200명, 1500명은 누가 정하느냐? 뭐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이 정하느냐? 금융위원회가 정하느냐? 뭐 공인회계사가 정하느냐? 모두가 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예를 들면 설명을 하기가 참 곤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절대평가 기준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사회적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이 사실 지금 제도가 이거에 가깝죠. 어쨌든 모델 추정에서 좀 숫자 자체가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1100명, 1200명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던 거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기 변동 같은 것들을 못 쫓아가서 미지정 사태도 벌어지고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 프로세스 정례화 이슈인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위원회에서 인원을 정하더라도 그 전에 이런 수요 예측을 하는 협의체가 됐던 위원회가 됐던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숫자를 만들어 보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 기반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 전체 수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도 예를 들면 회계법인에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에서도 올 수도 있고요. 뭐 이거 모델 추정을 하는 교수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텐데 그리고 이런 거에서 흔히 말해서 중장기 전망도 계속 발표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맨 마지막 빨간 글씨인데요. 그리고 그거를 알면은 수험생들도 일종의 방향성이 있겠죠. 아, 이 시험 제도에 이 정도 뽑을 테니까 내가 시험 공부를 시작한 게 맞을까 안 맞을까? 혹은 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되겠다. 경쟁자가 이 정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바로 이걸 하자라는 것보다 이런 고민이 있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꼭지로 지금 5분 남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AI 쪽 얘기입니다.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AI가 회계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변호사들을 대체하고 있다. 수습 필요 없다. 당연히 이제 수습이라든가 저연차 회계사 수요가 감소한 건 맞습니다. 특히 이들이 담당했던 여러 단순한 테스트 업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회서 같은 것들, 금융기관 특히 대사하는 그런 업무들은 거의 이제 자동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도 찾아주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회계법인에서 수습회계사가 좀 덜 필요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반면에 이제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IT 통제라든가 시스템 이해가 가능한 회계 인력은 더 필요해지고 사실은 바깥에서도 회계법인 외에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능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계 전문가의 필수적인 요건인 것 같고 그래서 25년부터 사실 저희가 한번 개선했습니다. 이게 19년도, 20년도 정도에 개선안이 나와가지고 한 건데 IT 관련된 수업을 이제 학부에서 들어야 시험 응시 자격이 이제 주어지고요.
회계감사에서 IT 과목도 이제 15%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연수 시간에서도 이제 IT 쪽의 비중을 늘렸고요. 1, 2년 차 합격한 뒤에. 근데 이제 요것도 추세를 못 쫓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제도 변경 지금 25년도부터 적용됐으니까 1,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제 아웃데이트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빠를지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나라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여기서 나왔듯이 ISC 과목, Information Systems and Control인데 이런 과목이 아예 별도로 시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수 과목이 이제 IT 관련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 있고, 일본은 이제 한국과 비슷하게 회계감사가 주로 반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에도 이제 IT 쪽에 반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은 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실무 교육에서는 이제 IT 쪽이 많이 이제 힘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개선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3학점 의무인데 그걸 6학점으로 늘리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또 이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견이. 왜냐하면은 가장 큰 이유는 시험 볼 때 너무 많은 요건을 요구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건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회계사라는 사람이 회계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IT 전문가로도 같이 활동을 하려면 뭐 어쩔 수 없이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저는 이제 이화여대에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문순위들이 이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IT 쪽을 더 강화할 경우에 쫓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에 IT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감사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에서 뭐 XBRL 같은 걸 반영한다던가, 텍스 쪽에서 이제 세무 쪽에서 전자세금이라던가 뭐 여러 등등등 관련된 부분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은행 얘기도 있었습니다. 문제은행 같은 걸 만들어서 1차 시험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약간 논의 정도만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19년도, 20년도 논의할 때도 문제은행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한국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보안 이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 그 다음에 이제 IT 전문 과목을 2차 시험이든 1차 시험이든 추가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뭐 1차에 뭐 선택 과목 같은 걸로 넣자. 그러니까 선택 과목 제도라는 걸 이제 추가하는 구조가 되겠죠. 시험 제도의 전면 개편이랑 같은데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수험생들이 당연히 이제 IT 관련된 전문 지식이 좀 늘어나고, 사실 이 시그널 효과도 있습니다. 아, IT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시그널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쉬워서 다 합격을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습 교육에서 IT 관련된 것도 선택 과목 같은 것들을 사실 이미 많이 확대를 했는데 이제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IT 트랙 같은 것도 만들고, 이 실무 연수를 받을 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변협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전문 변호사 이런데 회계사들도 이제 무슨 전문 회계사 같은 거랑 연계되는 얘기가 되겠죠. 뭐 그래서 블록체인이 됐던 다양한 여러 가지 IT 관련된 이슈들 이제 좀 더 강화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꼭지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제도 공정성 얘기를 잠깐 다뤘었는데 AI를 하면서 시험제도 전반을 하면서 이게 부분 합격 제도가 항상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험생들이 들으면 흔히 말해서 굉장히 욕을 할 부분인 걸 잘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 합격 제도가 운영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20년 전과 다른 게 1차 시험을 끊임없이 보죠. 흔히 말해서 중복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사회적인 비용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합격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기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합격 제도를 차라리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반대로 차라리 부분 합격을 아주 길게 가자. 합격하면 한 2년이나 뭐 3년 정도 아예 유예를 두자. 그러면은 그냥 오히려 지금같이 중복 응시 같은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아예 길게 가지 않겠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떠한 결론도 저희가 내지 않고 논의 정도까지만 했었는데, 흔히 말해서 중장기 과제인데 항상 이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고시반 지도교수를 하면서 고민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시간도 한 2, 30초 제가 오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3분 정도만 장내 정리하고 47분 정도의 이제 패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한 유튜브에 한 130명 정도 청취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진행하는 토론 시간 중에도 유튜브 댓글창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토론 이후에 의견 청취 시간에 해당 댓글들 좀 확인하면서 의견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여기 세미나 포스터에서 안내해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업계에서 청년공인회계사의 황병찬 회장님, 그리고 삼일회계법인의 송현주 인사 담당 파트너님, 그리고 김동원 테일회계법인 준법감시인,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학계에서 CPA 고시반 담당하시는 중앙대 현정훈 교수님, 전남대 김선미 교수님, 그리고 저희 항공회에서 이제 수습연수 담당하시는 김철희 저희 이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인회계사 선발 수습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의 유성재 팀장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업계 패널분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년회원 대표하시는 청년공인회계사의 황병찬 회장님부터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공인회계사 회장 황병찬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청년공인회계사 회장 입장으로 오늘 참여를 좀 했기 때문에 그 현재 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청년회계사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몇 년 동안 미지정 인원분들 좀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뭐 2년, 3년 동안 이제 미지정으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이제 당연히 작년에 붙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 포션이 미지정으로 있는 상태고, 그게 좀 시간이 저도 체감상 최근 2, 3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누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자존감도 굉장히 낮아져 있고,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년, 4년 이 시험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물론 다른 일이라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 4년 동안 시험 공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고 개인한테도 굉장히 손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방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두 번째로 수습처 확대 증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회계사 분들이 좀 필요로 하고 있고, 공공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전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플랜이 조금 필요한데,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장기 플랜이 필요한 이유가 전문가 양성에 좀 흐름이 끊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계가 경력자분들은 과도한 노동에 또 시달리고 수습처는 없는 이런 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말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양성이 연속적으로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수습처 확대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습 제도 하에서 그런 환경 개선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약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증하는 게 현재 회계사의 휴업률이 30에서 3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회계사가 합격하고 나서도 35%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일부분은 당연히 이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거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회계 환경에 조금 현재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 연속해서 장기 플랜을 생각할 때 저희가 선발 인원 관련해서 현재는 조금 굉장히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회계사라는 거는 일반 대중을 상대를 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이 자본시장 규모랑 연동이 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뽑고 있는 회계사 국가 중 하나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최종으로 이제 시험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연에 13,000명 정도 되는데, GDP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한 15배, 16배 정도가 되고, 자본시장 규모로 하면은 40배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 말은 저희가 이미 시장에서 감사뿐만이 아니라 회계사 고유 업무 말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자본시장 규모 하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사실 약간의 수치가 역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미국 회계사는 사실 우리나라도 땁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AICPA를 취득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일을 하고 있죠. 근데 KICPA를 따고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인원을 지금 뽑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가 조금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 그리고 요새 그 AI 얘기도 나왔는데 시장에서 정말로 교육이 가능한 인원들만 선발을 해서 그 인원들을 배출시키는 것이 맞다. 근데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그럼 제가 시장에 필요한 인원 700명이면 그럼 1100명 선발하는 거나 700명 선발하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400명이 남으면 그냥 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 사실 그런 식으로 선발을 해버리면 현재와 같이 시장이 약간 기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현재의 어떻게 보면 회계 업계에 영향을 미쳐서 중급자들만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인력 구조 하에서 굉장히 협상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 자체에서 인력을 약간 소모품처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인력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중급자들만 굉장히 많이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수습처들은 역으로 없어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히려 이런 과도한 선발이 오히려 수습처를 없앤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한 인원을 선발을 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출하는 게 오히려 수습처를 보장하는데 좀 영향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인력 구조를 개선하는데도 또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인원이 배출돼야 또 자본시장 또 유지가 되고 또 개인에게도 굉장히 좋고, 그 한 번의 그 회계사의 실수가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국가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상태에는 너무 과도한 인원이 선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수험생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급속도를 줄일 수 없다,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도 사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급자들한테만 오히려 업무 강도를 강하게 하는 식으로 지금 현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확히 5분간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3일회계법인에서 인사 담당 파트너로 계시는 송현주 파트너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3일회계법인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연주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패널로 만약에 초대를 해주셨을 때는 이 빅4 회계법인을 좀 대표해서 회계법인 내에서 어떤 고민이 있고 또 우리 후배 신입 회계사들의 수습처 확대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참여를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AI 혁신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 환경에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같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는 업무들은 굉장히 혁신적으로 시장 환경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에 대한 역량, 그 다음에 스킬셋은 이런 변화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특히 저희들 빅4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HC나에서 전략을 설정하고 할 때는 많은 경우에 이 전략적 인력 구조에 대한 요청들을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거가 테크놀로지 변경에 따른 인력 구조의 변화를 보통은 10에서 20% 정도를 매번 거의 확정적으로 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략 인력 구조를 짤 때 올해 혹은 3년 후, 5년 후의 인력 구조를 딸 때 기술의 변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를 할 때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인력 구조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회계법인 내에서도 저희들이 매년 실질적으로 빅4 많은 빅4의 경우는 인력 니즈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인력을
더 채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23년도까지는 몰라도 그 전에는 약간의 호황기가 있었죠. 24년, 25년 적어도 2년에 걸쳐서는 필요 인력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 있고 빅4에서 수습을 하고자 하는 합격생들의 그런 바람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상향해서 인력을 구조를 더 채용을 해왔는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TF를 통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런 환경에서 그럼 빅4가 대형 회계법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들은 사실은 가장 선배로서의 의무는 회계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감사, 세무, 그다음에 어드바이저리, 이게 한정된 업무가 아니라 시대를 좀 앞서 나가는 새로운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로벌에서 굉장히 푸시하고 있는 리스크 어슈런스, 보안과 관련된 인증 업무라던가, 아니면 ESG 새로운 영역에 대한 ESG 인증에 대한 영역이라던가, 이렇게 그 저희들이 빅4나 혹은 선배 회계사들이 새로운 업무 영역을 확대해서 회계사 이 산업 자체를 파일을 늘리는 것, 그래야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저희들이 리소스들을 기업에서 소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업무 영역을 더 확장하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입니다. 저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도 보다 혁신적으로 AI 툴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저희들의 시스템을 더 고도화해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한다면, 아까 바로 옆에 황부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간 그레이드에 있는 그런 중급 회계사들의 업무 부담을 좀 더 낮춰주고, 우리 구성원들이 조금 더 워라밸에 맞춰서 일을 조금 더 이분하게 좀 펼쳐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프로세스와 그런 시스템의 혁신,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특히 빅4가 좀 더 앞서서 재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회계법인의 인력 니즈가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 사람을 적게 뽑겠다가 아니라, 뭔가 사회적 책임의 어떤 최소한의 저희들의 해야 할 바를 다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프로덕트를 새로 만들어내고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저희의 내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혁신을 통해서 이 업계를 조금 리드해 줘야 하는 것이 저희 빅4 회계법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열차게 지금 현재도 노력 중이고 조금 더 그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작년 재작년 저희가 합격을 했는데도 수처를 찾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이런 TF의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빅4든 등록법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업무 기회를 조금 더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뭔가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바닥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그 발표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단순히 선발 예정 인원의 축소 같은 것도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무 수습 기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개선한다라던가, 특히 회계 전문가 양성 체계를 조금 개선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새로운 프로덕트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때 역량 있는 인재가 들어와 줘야 또 그런 일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회계사 업계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3.1회계법인을 비롯하여 빅4 대형 회계법인들이 조금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테일 회계법인에서 인사 업무 하고 계시는 김동원 준법감시인께서 토론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테일회계법인의 김동원 회계사입니다. 저는 실무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있는데요. 최근 25년 기말 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23년도 이때 좀 신외관법 개정되면서 회계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죠. 그게 이제 그 정점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다. 그럼 24년, 25년 감사하면서 제가 체감적으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 보면 AI 툴입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왔나 싶을 정도로 제가 많이 느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감사 인원이 한 상장사 또는 제가 준법감시인을 하다 보니 공공기관을 특히나 제가 주요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업무를 나가면 그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공공기관은 거래 금융기관이 매우 많고 기 때문에 그런 조회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1년차 스텝이 많이 하는 거죠. 수석회계사들의 업무가 3일, 4일 동안 하던 업무를 실례로 AI 툴을 이용하면 5분이면 끝납니다. 이런 환경이 지금 직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조회서 금융기관 100군데의 조회서를 PDF를 조작을 해서 AI 툴에 집어넣으면 그 정리가 AI 그 수습회계사가 해주던 업무 영역을 한 5분, 10분 내에 모든 필요한 자료를 다 만들어줘요. 그러면 과연 중소회계법인에서 인력에 대한 그 비용을 지급하면서 채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느냐, 이 상황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배 양성 저도 회계사를 시작할 때 도제식으로 선배 회계사님한테 손으로 한 땀 한 땀 배우듯이 배웠는데, 이제 그 배우고 수 있는 영역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AI 툴이 진짜 급속도로 많이 도입됐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심지어 저희 연차들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는 연차들도 우리 회계사가 과연 안정적인 직장인가라는 고민까지 가지게 돼요. 이게 과연 향후 20년도에 이 직업이 남아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업들에서도 그런 AI 툴을 도입한다면 실례로 만약에 국세청이 하고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 등 이런 것도 기업에서 먼저 도입한다면 회계사가 해둔 것보다 더 정확성이 높아질 거고, 그 전산에 대한 감사만 해준다면 회계감사가 과연 회계사의 인력이 필수인력 빼고는 존재가 필요할까라는 느끼는 게 많이 현 시점이고, 그렇다면 인원에 대한 선발 인원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선발 인원에 따라서 각 회계법인에서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강제로 채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과연 도덕성 때문에 생길까라는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옆에 회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 확대 부분도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신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영역을 확대하고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협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회계사 부분에서 보면 얼마 전이죠. 2024년도였나요? 그 정부 보조금 관할해서 각 지자체들에서 조례로 정해서 회계사가 하고 있던 업무를 세무사가 가능하다, 조례를 원래는 보조금에 관한 결산 감사하는데 결산 검사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대법원에서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각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검증기관에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세무사, 세무법인 등을 집어넣은 지자체들이 생겼죠. 그럼 있는 시장마저 줄어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시장이 줄고 있고 시장이 안 생기는 환경에 게다가 AI 툴까지 도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여기 발제하신 토론 내용에도 보이지만 저희도 매년 채용을 해서 신규 회계사들을 교육하고 이제 팀원으로 나가서 책임지고 한 자리를 맡길 수 있겠다 싶을 정도 되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면담을 신청하죠. 그 말은 즉슨 저 이직하겠습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항상 4월, 5월이 되면 저에게 면담 신청하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 정도로 저도 역시 빅펌에서 일을 하고 나와서 했는데, 뒤에 이제 5년차, 6년차 회계사가 되고 나서는 그때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달라져요. 보통 3, 6, 9 이 시기로 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방면의 전문가가 돼서 이 방면의 회계사가 돼서 앞으로 나가서 일을 해보겠다 할 때 개업의 요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로컬 회계법인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1, 2년차를 끝나면 4, 5년차까지는 빅펌으로 가려는 니즈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로컬 회계법인에서는 인력을 채용할 때 1, 2년차 수습회계사를 채용 안 하게 된다는 거죠. 5, 6년차 차라리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고용 안정되고 우리 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기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 회계법인 또 등록법인에서 그 실무 수습을 진행하고자 하면 국세청 세무사를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세무사가 합격하고 나면 6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할까요? 1개월은 이론 교육하고 5개월 정도는 하는데, 이때 보면 국세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5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급으로 아마 수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하는 일에도 국가가 수습 기간을 하는데 무급을 하고 있다.
그 비용이 맞냐 안 맞냐는 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중소회계법인에서 수습을 진행한다면 그만큼의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중소회계법인에서도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나가더라도 그 사이에 교육을 할 수 있는 니즈가 생길 것 같은데 그냥 도덕적으로 뭐 실무 수습을 해라 진행을 해라라고 한다면은 경제적 상황과 좀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회계학계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CPA 수험생들을 가장 가깝게 지도하고 계시는 이제 교수님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중앙대학교 현정훈 교수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 현정훈입니다. 네. 2년 전에도 요 유사한 토픽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학계에 있다 보니 철모론 얘기한다 많이 꾸지람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철모론 얘기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라든지 좀 거시적인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주어진 시간 감안해서 좀 마이크로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좀 부족하다 싶은 제가 느끼기에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크게 세 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선발 인원 감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이제 선발 인원 감축 얘기가 나왔었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줄이되 예측 가능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수험 기간이 평균 뭐 3년이 조금 넘는데 3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2년 정도 전에는 꼭 최소 선발 인원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철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중앙대에 있으면서 재작년부터 제가 회계사반 지도교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재작년에 24년 가을에 이제 저희가 회계사 설명회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때 대략 한 300~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관심을 보여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설명회에. 근데 작년 25년도 가을이죠. 25년도 가을에 했을 때는 40명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감소이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미리 들어와서 뭐 일종의 선크 코스일 수도 있지만 일단 미리 들어와서 이제 발목 잡혀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이제 신규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 선발 인원 수치를 낮게 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권소영 교수님 연구팀 발표 자료를 보니까 2000년대에 뭐 890명 이렇게 유지할 때 실제로 거의 1000명 가깝게 뽑은 해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최소 합격 선발 인원 대비 한 플러스 20% 정도도 했던 적이 있으니 최소 선발 인원은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고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해마다 뭐 합격수를 조정하는 거는 뭐 예측 모형이라든지 또 시장의 소리도 듣고 하면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습처 강제 배정안인데요. 아까 뭐 계약직 형태를 전제로 한 매출액 비례한 TO를 배정해서 이제 한번 2024년 합격자 한 100명 가량을 한번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배려를 해보겠다라는 안입니다. 매우 감사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제 학생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겠습니다만 이제 수습회계사를 하려는 분들과 또 법인이 각각 다른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이라고 할까요? 수습회계사 입장에서는 법인 내에서 뭔가 이방인 취급을 받거나 또 2급 뭐 회계사 취급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법인이 다 떠안아라, 그냥 뭐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다 떠안아라고 하면 또 법인 입장에서는 수요에 안 맞는 무리한 뭐 정규직 전환 보장 뭐 이런 건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일단 수습회계사 뭐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고 뭐 법인의 부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균형을 찾는 게 참 어렵긴 합니다만 기왕기사 이렇게 강제 배정안까지 나온 마당에는 법인 측에 좀 더 강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배분만 할 것이 아니라 뭐 1년 뒤에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한다든지 뭔가 꾸준히 유지를 한다든지 한 경우에
좀 성과 연동제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법인이 그분들을 오래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하는데 동참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잘 아시다시피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쿼터가 다 모든 비용을 떠안는 게 아니라 이제 독립재산제 미스무리하게 성과를 밑으로 이제 파트너 레벨이나 부문별로 뿌려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습회계사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유지, 교육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을 비용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거를 법인 차원에서 좀 더 윗단에서 법인 공통비 형, 제가 관리회계사라 좀 죄송합니다. 일단 직접비 배부보다는 공통비 성격으로 헤드쿼터에서 책임을 져주면 그래도 일선에 일하고 있는 파트너분들이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조금이나마 부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IT 역량 강화안을 주셨는데요. 역시나 매우 동의합니다. 다만 학생들이 이러나 저러나 지금 수험 부담이 많습니다. 이제 점점 수험 기간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IT를 강화한다는 점이 시류에 부합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만, 그거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뭘 하나 늘렸으면 뭘 좀 뺄 거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T를 늘리겠다. 그럼 비중을 늘리는 것뿐이, 비중을 15%에서 30% 늘리는 거니까 다른 영역이, 예를 들어 감사 같으면 다른 영역이 70%로 줄어드니까 좀 부담이 덜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를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좀 학생들이 가능한 한 좀 이 수험 생활을 가능한 한 빨리 전문성을 쌓으면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배려해주는 제도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전남대 김선미 교수님께서 토론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전남대학교의 김선미 교수입니다. 옆에 현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에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릴 말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학생들이 지금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는 방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저희도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학생들이 경영대학 내에서 경영학 전공을 갈 것인지 아니면 회계 전공으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회계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냐면 회계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면담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회계사보다는 세무사를 선호하고 있고, 그 세무사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미지정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무사를 준비를 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뭔가 접근이 가능하고 내 취업에도 조금 더 유리하게 가능한 구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지정 이슈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면담을 통해서 해보면, 그러면 이제 합격한 학생들, 이제 회계사에 합격한 학생들을 또 면담을 해보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대형 회계법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다양한 역량, 실무 역량을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그 실무 역량 측면에서 대형 회계법인을 선택하지만 결국에 그 이후에 한 2, 3년 뒤에 계획은 다시 또 지역으로 돌아와서 로컬 회계법인에서 본인의 이제 역량을 또 마음껏 펼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첫 시작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그 첫 시작을 어쨌든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하는 곳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학생들의 주요한 입장이기는 해서요. 근데 이제 최근에 현실에서는 첫 시작을 대형 회계법인에서 시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우선은 로컬 회계법인에 갔다가 대형 회계법인으로 이직을 하겠다. 어쨌든 대형 회계법인에서 본인들의 실무 역량을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입장이 좀 강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수습처를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 수요하고 싶은 분들의 입장과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조금 괴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의 기업들은 회계사를 합격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1차 합격자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이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또 학생들이 그 기업에 채용이 돼서 일을 하는 것까지 연계하는 과정은 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또 인재상이 있고 근데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첫 경험의 시작을 어디서 직장 생활을 하느냐에 대한 이런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수습처를 알아볼 때 조금 실무 역량을 정말 키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뭔가 지호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체계를 서포팅 해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뭐 항공회라든지 뭐 다른 기관들이 뭔가 관련된 교육 자료라도 뭔가 표준화해서 조금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느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지역에서 뭔가 수습을 하더라도 서울에서만큼 뭐 아니면 대형 회계법인에서만큼 충분하게 우리가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충분히 그럴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또 수도권에서 또 생활하는 실거주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럴 위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IT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학생들 IT 교과목을 준비해야 되는 학교의 입장에서도 보면 저희는 이제 최근에 그 AX라고 해서 경영대학 내에 AI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 전공을 개설하는 이런 논의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장 그 교과목 개발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는 어떤 과목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실제 가이드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아서 IT 분야를 회계 전공에서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IT 분야의 회계 전공 어떤 분야를 강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고민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IT 교과목을 늘려야 되고 방향성은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어떤 내용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140분, 150분 정도 듣고 있는데 그 댓글창에다가 편하게 의견 남겨주셔도 되거든요. 지금 다들 이제 연수 시간 인정받으시려고 등록번호와 성함만 적으시는데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따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공인회계사회에서 수습연수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기획팀의 김철희 이사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철입니다. 먼저 어려운 연구를 수행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하고 그다음에 그 수습회계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금융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 미지정 수습회계사 해소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방안도 이제 많은 분석하고 고민을 거쳐서 이제 도출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미지정 수습회계사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도 함께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회계법인의 수습회계사 배정을 이제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내에서 자유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 뒤에 그래도 해소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배정하는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제 회계법인에서 수습하기를 희망하는 수습회계사 규모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회계법인별로 잠정적으로 수습회계사가 이제 근무해야 될 그 배정 인원수를 이제 먼저 산출을 한 다음에 회계법인에 이제 안내를 먼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자율적으로 그 채용 절차를 진행하되 그
배정될 가능성이 있는 인원수보다 많은 수습회계사를 채용하거나 그 인원수를 채용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배정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하고 잠정적으로 그 수습회계사를 채용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인원수보다 적게 채용한 회계법인에 한해서 부족한 인원만큼을 이제 강제 배정하는 방안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최종적으로는 일정한 인원의 수습회계사를 이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먼저 좀 채용해서 나중에 그 미지정된 회계사를 강제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회계법인에 이제 적합한 인재들을 사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이제 자율 채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미지정 수습회계사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정을 한다면은 배정 시기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미지정 상태가 장기화돼서 삼수 시점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수습회계사의 경력 형성과 직업 진입이 지나치게 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재수 단계에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정 주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습 기간 확대와 관련돼서는 그 기관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해당 기관에서 인정되는 직무 범위를 넓히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 감사 대응과 같은 특정 영역으로만 이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나 직무명에 따른 형식적 판별이 아니고 해당 업무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성 형성에 직접적으로 이제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수습기관의 직무 인정 범위를 유연하게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공인회계사 관련해서도 그 수습기관은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그런 어느 정도의 이제 규모와 체계가 갖춰져 있는 기관들이 이제 선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지도공인회계사가 해당 기관에 없는 경우에라도 회계법인에서 이제 회계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이제 그 해당 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서 이제 지도공인회계사를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의 지도공인회계사를 지정을 해서 수습회계사의 이제 실무 수습을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외부 기관에서 이제 지도공인회계사를 선정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수습기관의 이제 내부 그 보안 정보 사항들이 외부로 노출될까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회계 감사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는 습득을 하게 되고 다만 그 회사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회계법인에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의 그런 이제 정보 보안과 관련된 의무를 그 해당 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의 지도공인회계사에게 부여를 해서 내부 정보 보안과 관련된 사항들도 사전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수습 회계사들이 빅4를 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특별 실무 수습 과정에서도 약간 이제 그 다른 동기들보다 좀 뒤처질 것을 많이 이제 걱정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습 회계사들의 니즈를 이제 최대한 충족을 하면서 빅4의 그 교육 수준을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4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감사조서 작성 실습 같은 경우에는 1년차 수습회계사가 갖춰야 될 그런 이제 주로 담당하는 개정 과목에 대해서 5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실습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빅4에 그 취업을 하지 못하고 이제 중소 중견 회계법인에 입사한 경우에도 교육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중에 중소 중견 회계법인에 입사한 그런 수습 회계사들 대상으로 해서 그 1년차 회계사가 주로 담당하는 개정 과목에 대한 감사조서 작성 실습 교육을 집합 교육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 선발 예정 인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IMF 때 합격을 했었는데 그때도 회계법인이 한 절반 정도밖에 취업을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99년, 2000년까지는 또 굉장히 또 인원이 모자랐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회계개혁 이후에 그 주기적 지정제라든지 표준감사 시간이 강화되면서 회계법인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수요를
시험 합격 인원에 반영하는 데는 시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합격자 인원을 대폭 늘린 시점부터는 AI라든지 이런 다른 외부 환경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회계법인에서 요구하는 인원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요.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결정을 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제 중장기 수요도 같이 좀 고려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런 합격자 인원들이 좀 유지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IT 강화 관련돼서는 뭐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선 시험을 합격한 후에 실무 수습을 할 때 내가 IT 쪽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 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그 교육 과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수습할 때 자율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IT가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창에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이게 뭐 어차피 댓글로 남는 것들 개인 확인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들 쓰시기 어려운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공인회계사 인력정책 총괄하고 계시는 금융위원회 유성재 회계제도 팀장님께서 마지막 토론 이어가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회계팀장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먼저 발제해 주신 권세훈 교수님과 같이 연구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들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항공회 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항공회장님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되게 경청하고 계시는데 참석하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먼저 올립니다. 일단 정부의 실무 책임자로서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좀 최대한 빨리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도 발제하실 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양성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말씀 권세영 교수님 주셨는데 저는 양성 체계가 붕괴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문과에서 거의 가장 어려운 시험 합격한 자본시장의 최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취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낭비 또는 손실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수습 안정화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할 때 많이 생각을 했던 게 결국 이게 시험 합격한 분들의 취업을 보장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한 1년 정도 수습을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등록까지는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크게 3개로 나눠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수습기간 확대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죠. 수습하실 때도 많이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결국 전문성 확보가 그만큼 될 것이냐라는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게 04년 이후로 안 바뀌고 있어요. 수습 기관을 열거하고 있는 지정고시가 안 바뀌고 있는데 차제에 이걸 개선하면서 수습 기관도 좀 더 많이 늘리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감 대상 법인 이렇게 한 다음에 다만 재무제표 작성 부서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감 대상 법인이라고 예를 들자면 안에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재무제표 작성 업무에만 제한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예를 들자면 비상장 회사다 그러면 주식 가치 평가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해서 세무 업무 등도 이제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각 회사들의 어떤 모든 업무를 삼라만상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습 안정화 방안으로 이제 말씀 주신 소위 말씀드리는 회계법인의 이제 배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쟁점은 다 권세영 교수님 발제 때 말씀을 주셨었고 이게 결국 다 같이 이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파레토 개선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제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사례에서도
제도적인 보완책은 결국 못 나왔고요. 결국 이제 사람을 줄이는 걸로 가져갔는데 이게 많이 그 저희가 구제를 하면 할수록 그 회계법인들의 그 부담이 커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적게 구제하자니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 쟁점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게 이 제도를 그러니까 배정 제도를 크게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정상적인 채용 절차에서 이제 채용될 사람들이 줄어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그럼 정상적인 채용을 유지하면서 이 제도를 균형 있게 같이 가져갈 것인가? 그 구축 효과 최소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한 6월 상반기 이전에는 저희가 대책 발표를 하는 걸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들 제일 많이 말씀 주시는 게 결국 이제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많이 주시는데 그 발제 안에 있었던 그 본원적 최소 선발 예정 인원 그 핵심적으로는 이제 회계 감사 인원만 고려한 그런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2023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100명 가져가되 실제로 뽑기로는 예를 들자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그 1,237명 그거보다 훨씬 많이 뽑은 거죠. 최소 선발 예정 인원보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이게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게 회계사들이 회계 감사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온 사회에 이제 흩어져서 일을 하는데 왜 그쪽 인력만 이제 수요 조사를 하느냐라고 해서 감사 지적을 받고 저희가 그 다음에 그래서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원래대로 이제 줄일 때는 그 이슈가 사실 늘 존재를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울러서 이게 왜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이라는 제도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그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제 절대 평가 들어오면서 이 절대 평가라는 게 사실은 이 점수만 넘으면 다 같이 이제 붙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점수 넘는 사람이 너무 적을 때에는 숫자가 너무 적어지는 문제도 반대로 존재를 하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가져갔던 부분이 있어서 쉽게 없앨 수 있는 부분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토론자분들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좀 하나씩 언급하면서 말씀드리자면 그 황 회장님 말씀, 황병찬 총공회장님 말씀 주셨던 미국, 일본 대비해서 너무 많이 뽑는다. 이게 사실은 올해 제가 좀 한 50명 줄일 때 적극적으로 써먹었던 논리인데요. 앞으로 계속 써먹을 것 같기는 한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숫자이긴 합니다. 그리고 김동원 회계사님 말씀 주신 회계법인에 맡길 때 더욱더 센 인센티브로 부탁한다 말씀 주셨는데 일단 그 저희가 감사 지정 제외 점수를 좀 감면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감면 수준은 저희가 아직 감독원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종훈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한 2, 3년 전 정도에는 전에는 그 예측 가능하게 선발 인원을 감축해 달라는 말씀 주시면서 이게 철 모르는 말씀이었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게 철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고 이번에 이제 한 2, 3년치 중장기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으면 이게 다 교수님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낮게 잡고 선발 인원을 낮게 잡고 대신에 많이 뽑자라는 부분은 이게 오히려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발표를 할 계획이고 그 결국 이제 이 강제 배정이라는 소위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약간 미봉책에 가깝고 결국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예정한 시간을 거의 딱 맞췄는데 지금 사실 유튜브 댓글창에는 의견은 딱 하나만 들어와 있고 혹시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도 일부 계셔서 혹시 플로어에서 의견 내고 싶거나 하신 분 있으시면 혹시 잠깐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어렵죠.
네, 아니 그 의견 주신 분 의견을 댓글창을 뭐 잘 안 읽으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간단히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의견 주신 분께서 1년간 계약직으로 하면 자존감에 매우 큰 금이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회계사에 지원하는 인원들이 질적 하락이 염려됩니다. 자존감을 살리는 수습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금 또 하나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좀 써주시네요. 편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의견 주신 분도 여기 좀 같이 띄워주세요. 그냥 댓글창 열고 띄워주셔도 됩니다. 이 토론하신 분들 같이 보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강제 배정된 회계사님과 정직으로 들어온 회계사님 간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라고 써주신 분이 있고요. 세 번째 의견은 변호사처럼 배정 인원에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해 주신 의견도 있습니다. 계속 의견 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잠깐 듣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기 써주시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도 아마 다 지금 연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의견 주신 것들 다 검토해서 충분히 아마 논의가 진행될 것 같기 때문에요. 의견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의견을 현장에서는 따로 말씀하실 분 없으신가요? 그러면 의견을 받는 동안 저희 회가 그 20년에 이 선발 양성 체계 개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금융위 주도로 똑같이 비슷한 TF를 했었고 아마 25년 작년에 시험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수험생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라고 했었고 20년에 했던 그 선발 양성 체계 개선이 25년 시험을 만들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인원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 또 회계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감사인이냐 회계 전문가냐 이런 것 때문에 22년에는 노동시장 수요 공급 분석 세미나도 했었고 23년에는 회계 전문가 육성 확보 세미나도 했었고 그리고 24년에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회계계의 효과가 많이 사라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채용 시장에서 그때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 인원과 관련된 세미나를 직접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25년도에 공인회계사 수습기간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서 저희가 사실 매년 11월에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미지정 관련된 사태들을 이제 금융위가 직접 TF를 구성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5월에 한번 개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미나 계속 하다 보면 20년 전에 제가 수험생 입장에 섰을 때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할 때 공인회계사 왜 하고 싶은지나 아니면 시험 합격한 이후에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걸 고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회 차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재작년부터 수습 미지정 문제에 대해서 본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청년 타운홀 미팅 같은 데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회장님을 중심으로 회계법인 채용도 적극 독려하고 또 지난해 말부터는 이제 비회계법인의 채용을 확산하고자 하는 방안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열심히 구직 활동하신 분들이 수습 미지정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의견 주신 분이 방금 있으신데 최소 선발 인원을 더 낮추고 실제 인원을 뽑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왜 그렇다는 건가요?를 말씀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총 4분의 의견을 주셨고요. 제가 사실 의견을 듣고자 시간을 좀 썼습니다. 저희 원세영 교수님 잠깐 나와서 한 말씀만 하시죠. 네, 네, 그러시죠. 네. 네. 그 마이크 좀 이게 마이크가 나가야 돼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조광 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그 안에 다 있어서 저도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뭐 지금 플로에서 너무 질문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다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조금 장기적인 거랑 단기적인 걸 좀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장기적인 얘기도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슈런스 서비스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것도 사실 맞잖아요. 지금 미국에 비해서 우리 할 일도 못 가져오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장기적인 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이제 학생들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지금 이번에 회계사 합격한 학생들 미정돼 가지고 저를 많이 찾아오는데 사실 저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고 그 현종 교수님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긴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최소 선발제라는 게 사실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 이제 일종의 약간 시장 개입을 하는 건데 그만큼 정부에서 사실은 예산이 또 확보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시장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실패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인회계사를 못 믿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안 뽑을까봐.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회계사라는 게 그 우리 인프라를 개선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회계 투명성에서 실력 있는 회계사가 있어야 결국 그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 선발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정부에서도 금방 되지 않겠지 당연히. 근데 정부에서도 왜냐면 회계법인한테 공통비로 아까 현종 교수님 말씀하시면 회계법인은 그걸 왜 부담해야 됩니까? 사실은 그 시장에서 해결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 왜 최소 선발 인원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한 포인트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뭐 오늘 너무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 안에 다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방금 또 의견 하나 써주신 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 이외의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업에서도 회계사 수요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으로 다른 영역의 수요도 조사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 면접에 가면 당신 어차피 회계법인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하고 선호하지 않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수요가 인사팀이랑 일치하지 않는 것 같네요. 라고 말씀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 논의한 패널의 토론에 대해서 간단히 연구진이셨던 권세원 교수님께서 간단히 코멘트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꽤 많은데 뭐 지금 예를 들면 바로 방금 전에 질문 주신 저거 같은 경우도 그 저희 연구팀이 예전에 했던 연구인데 결국 이런 저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서 회계사들 필요한 건 분명히 맞고요. 수습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네 예를 들면 한 3, 4년 정도 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고 자기네 회사 와서 뭐 가능하면 CFO까지 클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스매치가 있고 면접 때 저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 연구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상 고민을 하고 수요 같은 것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고민하실 때 조금 더 여러 가지 다른 그림들도 있으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최소 선발 인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일단 저는 뭐 아까 지금 조광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개 선생이기 때문에 제가 뭐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양한 이제 위원회라던가 정부에서 다양한 입장들을 대변하시는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 한 면만 보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방향을 동의하더라도 빨리 못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앞에 말씀드린 다른 건들 같은 경우 저희 연구팀에서 사실 이미 고민했던 부분도 있고요. 아까 특히 이제 1년에 대해서 혹은 이제 같이 일할 경우에 여러 가지 흔히 요즘 트렌드로 쳤을 때 이제 공정하지 않아 보이는 여러 이슈들 당연히 이제 고민을 했고 그러면 이제 항상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생각할 거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는 거와 아예 무직 상태와 뭐가 더 덜 피해가 갈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 주신 그 공정하지 않다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저도 제 제자들인 거고 지금 연구팀도 다 학교 고시반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뭐 면담할 때 얼굴로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대면으로 듣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대안이 너무 그러니까는 현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거보단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사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이 전체적으로 빨리 좀 해소가 돼서 정상화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려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렵게 사실 이제 이런 토론회
저희 이 인력 정책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나와주시기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마지막으로 저희 금융위원회 유성재 회계제도 팀장님 의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꼭 드렸어야 되는 말씀인데 제 플로어 말씀 듣고서 생각이 나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 수습 기간이 한 1년인데 1년 동안 다 회계법인에 맡기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일부 한 석 달 정도는 이론 교육을 해서 항공회에 이제 맡기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항공회에서 지금도 연수 과정을 하고 있는데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뭐랄까요 실무 경험을 못 쌓는다 약간 이런 이유들도 있고 한데 여하간 저희가 정부 예산을 좀 넣어서 그 항공의 연수 과정을 좀 더 내실화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올해 사실은 처음으로 예산 태우는 걸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밖에서 보시기엔 눈먼동 같으시겠습니다만 이게 예산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가지고 좀 그렇고요. 의견 청취 나온 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의견 청취 5번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5번이 뭔지 모르시겠군요. 감사원 지적 때문에 다른 영역 수요도 조사했다고 하는데 결국 회계법인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안 뽑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제가 딱 이걸 주장하면서 1100명에서 1250으로 막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회계법인 외에 그럼 다른 그 사회의 수요가 150명밖에 안 늘어나느냐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많이 뽑아도 회계법인 그러니까 다른 뭐 상장 회사든 공공기관이든 다른 데서는 면접 때 이런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많이 못 뽑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늘려나가야 된다. 늘리더라도 라고 해서 늘린 게 그나마 1250이었고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다 보고 있죠. 그 신입 회계사들 안 뽑고 결국 미지정 이슈로 돌아오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1250에서 매년 50명씩 줄여서 올해 이제 1150까지 이제 떨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최소 선발 예정 인원 낮추고 더 실제 인원 뽑는 게 왜 더 현실적으로 어렵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 아까 제가 토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60점 넘는 사람들을 다 뽑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1100명이다. 근데 60점 넘는 사람이 3000명이다. 3000명을 다 뽑아야 되죠. 제도상으론. 근데 이제 그렇게 3000명을 뽑았을 때 지금 1250명, 1200명 뽑았을 때도 지금 이 난리가 나 있는데 3000명 뽑았을 때 그게 감당 가능할까? 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낮춘 다음에 그거보다 더 뽑는 시도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이야기가 못 된다. 그럼 만약에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소 선발 예정인을 예를 들어 800명으로 하고 실제로 한 1000명 뽑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교수님들께서 60점 넘는 사람들을 1000명으로 맞출 수 있게 난이도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게 가능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다른 경로로 여러 경로로 저한테 그건 쉽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고 변호사처럼 배정 인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어떤가라는 김광윤 교수님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이분은 실명의 사진까지 있어서 제가 사실 이 부분 TF 때 사실 논의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 이슈가 있을 거라는 걸 저희가 몰라서 하는 건 당연히 전혀 아니고요. 회계법인에서 배정 인원에게 임금을 얼마나 드릴지에 대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셔도 되고 동일하게 주셔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논의를 따로 하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존감을 살리는 수습 방안 마련해 달라는 말씀 주셨는데 결국 말씀 주셨는데 결국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미지정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으니 결국 이제 미봉책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비슷한 질문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렇긴 한데
강제 배정으로 들어간 인원하고 정식으로 제대로 채용된 인원 간의 어떤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대책을 추진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정직으로 들어온 회계사와 지금 현재는 밖에서 취업 못하고 있는 합격생 간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합격생들에게 정식 등록을 할 수 있는 회계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을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들어오신 의견들이 일부 있어서 이것만 읽어드리고 오늘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견 주신 게 두 분 더 있으신데요. 첫 번째는 시장 자체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감사피를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차라리 미국처럼 시험 범위 및 시험 난도를 낮추어 1, 2년 내에 쉽게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 바꾸어 최소한 수년을 공부하고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은 방지하고 현실에 맞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시고요. 마지막 의견은 이 회계사 신입 진입을 고민 중인 대학생입니다. AI 발전으로 인한 업계의 불확실성이 회계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입니다. 앞서 조언해 주신 AI 리터러시 등의 역량을 갖추면 정말 시장에서 확실한 수요를 가진 대체 불가능한 회계사가 될 수 있을 것일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수험생이 할 수 있는 대비책이 그런 기술적 역량을 키우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인지 솔직한 고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막 본물 터지시 댓글이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댓글이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 변동 때문에 감사 보수가 줄어 채용이 어려운 건지 덤핑 때문에 채용이 없는 건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인이라는 이름에는 공공의 이익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공재 성격의 감사 업무를 가지고 심각한 덤핑과 가격 경쟁을 하는 회계법인들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충분히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아마 TF 마무리할 때 금융위 차원에서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지금까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요. 오늘 유튜브 통해서 한 150분까지 최대 듣고 계셨는데 어쨌거나 거의 2시간 동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림과 동시에 금융위원회도 참석해 주시고 연구진 교수님들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패널 여러분도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